(2024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우입니다. 네, 한글날에 이제 휴일인데 17시에 역시 히드풋볼 시작하게 됐고요. 바로 축구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토크인데요. 제목이 유럽이 오히려 더 유교 축구라는 건데, 이 코나테, 리버풀의 코나테죠. 녹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대표팀 소집 현장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내가 누굴까? 라고 말하고, 영어로 내가 누굴까가 뭐라고 하죠? 후에마이지. 후에마이가 나는 누구 이건가? 후에마이가 맞아요? 내가 누굴까라고 말하고 후드를 벗었다. 아니면 게스후 그래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에 이런 그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따라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이 모습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다. 패션쇼냐? 옷이 너무 좀 날라리 같다. 아니면 대표팀에 진지함이 없다. 화려한 복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이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그 만화 캐릭터를 한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 칸예도 이거 쓰고 다닐 때, 복면? 예, 그거 쓰고 다닐 때, 물론 칸예는 그 와중에 막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뭐 이혼하고 막 상황들이 있어서 막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좀 난 솔직히 좀 그래. 나 솔직히 이거 나는 이게 그렇게 논란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크게 논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뉴스 짤막하게 갖고 왔으니까. 근데 아니 뭐 이게 뭐 되게 그냥 재미로 한 거잖아. 그냥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 저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과도하게 현지에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별로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깔깔깔만 재미 아니고 그냥 해, 이것도 재미거든. 근데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유머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재미 요소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아니, 저는 네. 옷을 입을 때는 항상 TPO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TPO에는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전에 박진영 씨가 기니바디?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망사 입고 간 적이 있었어. 나중에 이제 박진영 씨가 그거 자기 그거 후회한다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옷이라는 게 물론 자기 개성대로 입는 거고, 저는 이제 옷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평상시에는 어떻게 입어도 사실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대표팀 소집돼서 가는 거라서 나는 거기에는 TPO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경우 프랑스 대표팀이 무언가 이 옷차림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이 선수는 그냥 자기 개성으로 또 한번 웃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너무 과한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이런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대표팀이니까 대표팀 격식에 맞춰서 좀 고귀하다. 그런 걸 다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개성들이 좀 살아나야지만 그런 것이 그 선수의 캐릭터가 되고 그 선수의 뭐 플레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 끼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말대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웃기네, 개구쟁이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오지랖인 것 같은 게, 보통 연예인들 공항 막 입출국 패션 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보잖아요. 거기서는 막 사진 찍고 막 뭐라고 안 하고 막 재밌게 보는데, 사실 그 공항 입출국 패션 자체가 이제 일터에 가기 전이나 아니면 갔다 오고 난 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이제 국가대표팀 소집 그건데, 일터로 가기 전이잖아요. 가서 이제 선수들끼리 단체로 이제 양보 입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아직 모이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자기 개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잣대를 들이대는지 전 좀 이해가 가요. 나만 꼰대야? 네. 아니 뭐 형 생각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좀 가볍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 웹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나는 더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프랑스 대표팀이 지난 유로 우승했어.
그럼 나 이 논란 없었다고 봐요. 프랑스 대표팀이 지난 유로에서 경기력도 엄청 좋고 막 우승했어. 그러면 왔으면 이 새끼 웃기네. 이러고 말았을 거야. 근데 경기력도 안 좋아. 결국에는 우승도 결승도 못 갔어. 그리고 이제 와서 모였는데 이러고 나오니까 이거 눈치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럴 수도 가깝지 있어.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제 파주 NFC에 그 들어갈 때 그 정장을 입고 오게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감독들도 있었고 아닌 감독들도 있었고. 그런데 뭐 이거 보고 좀 떠올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제는 호텔이나 어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표팀 소집되면 뭐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뭔가 좀 빵을 들고 들어간다거나 약간 이러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어때요?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한 봉다리 사가지고 소보로도 있고 크림빵도 있고 해가지고 아니 뭐 기왕 그렇게 된 거 네. 그냥 급빵집에서 이제 사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딱 그 빵 상표 딱 보이게. 딱 보이게 한 다음에 아메리카노 딱 들고 그냥 이렇게 된 가는 거. 그런 퍼포먼스 어떻습니까?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냥 개소리 하는 거죠. 네. 개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이 귀중한 시간에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의 사네가 지금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계약 소식이 안 나오면서 바르셀로나도 갈 수 있다. 어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스카이에서는 이적료 없이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스페인 신문 쪽에서도 한지플릭이 사네를 선택할 수 있다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지플릭하고 사네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 네. 감독이니까. 한지필 밑에서 사네가 뛰었던 경험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스페인 쪽 스포르트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한지 플릭 감독의 픽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지 플릭 감독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만큼 잘해주고 있으니까. 다만 사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지. 근데 한지 플릭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데 결국 이적료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급 계약할 때 연봉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굳이 선발로 쓰지 않는 이 사네를 그 높은 연봉을 주고 영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의 능력을 떠나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오른쪽에 라민 야말, 왼쪽에 하피냐잖아요. 이 라인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중앙 쪽에 쓸 수 있는 선수는 제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올모라든가 뭐 페르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비라든가 그 자리는 뛸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백업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백업한테 그렇게 높은 연봉을 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네 연봉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라민 라민야말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예. 야말 연봉 올려줘라. 지금까지 그리고 선수 등록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나 이런 루머가 뜨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1대1 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루머가 계속 뜨고 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닥쳐봐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클럽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지금 바르미넨 입장에서는 올리세가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사네가 지금 그러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르미넨 팬들은 사네를 안 봐서 괜찮다.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사네는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좋아. 거기서 뭔가 경기 안 풀릴 때 하는 꼬라지 보면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팬들이 좋아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뭐 잘할 땐 잘해. 근데 못할 때 더럽게 못해. 그 기복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다. 네. 만약의 경우 로테이션을 돌렸어. 그래서 왼쪽에 페란, 오른쪽에 사네야. 그럼 답답해서 복장 터질 수도 있잖아요. 페란 사네.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저는 뭐 이건 그냥 루머일 뿐이니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스타TV에서 바르셀로나 관련 영상을 찍을 때 만약에 사네가 와서 부진하면서 바르셀로나가 뭔가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영주 형이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을 때의 그 많은 팬들의 반응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주형 이제 나가지. 덴벨레냐 사네냐 선택 하나. 뭐 이런 거. 그렇지. 네. 그런 거 너무 좋지. 네.
덴벨레입니까 사네입니까? 지금이라도 예. 네. 아니 싸네죠. 사네예요. 오, 싸네? 오. 아니 실력적인 면에서는 댐이 앞설 수 있죠. 근데 걔 이정도 생각해봐. 걔가 뛰는 기간 동안 거의 절반은 누워 있었어요. 덴벨레가 네, 그리고 나서 파리 가더니 바르셀로나 상대로 댐은 댐입니다. 네. 싸네는 그래, 오, 자네 괜찮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두 경기 잘하면, 오, 자네 잘하는구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봉 막 3천만 유로 받고 막 이래. 그러면 영입하지 말라니까요. 네, 고연봉이면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인터밀란 사네 어떻습니까? 네. 둠프리스 오른쪽 맞네. 그 앞에 사네. FA 하면 인터는 또 윙은 안 인터를. 써요. 네. 윙 필요 없어. 아 그래도 어쨌든 영입한다면 어쨌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 영입한다면 만약에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불가능해. 돈이 없어. 저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둠프리스, 그다음에 사네. 야, 돈이 있으면 그다음에 풀백사 이해를 왜 사냐? 사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내가 말했죠, 여러분 둠자리. 수비할 때도 둠자리가 있지만 공격할 때도 둠자리가 생기는 거죠. 사네와 콤비네이션으로. 좋네요. 네, 그런 돈이 느낌. 없다니까. 돈이 싸네도- 있으면 얘를 안 사. 굉장히 좋네요. 네. 네. 둠프리스 요즘 잘하나요? 돈플러스 요즘 못 나와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둠프리스 좀 잘 나와서 다음에 좀 중요한 경기에서 또 입중계하면서 너 주로 이렇게 뭐 댐, 둠, 은돔 뭐 이런 거 좋아한다. 어? 난 덴벨레는 그렇지 않아. 난 덴벨레는 그렇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에버튼의 싸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버튼의 사네는. 네. 너 에버튼 좋아하니? 네. 어려운 길을 가는구나. 그래 팀이 힘든데. 아니 왜 에버튼의 사네는 왜 괜찮죠? 일단 에버튼 윙어들이 다 시원찮아가지고 그래도 싸네는 일단 터지는 날에는 혼자서 뭐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싸네가 오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뭐 맥닐이 요새 잘해주고 있긴 한데 나머지 해리슨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에버튼급의 싸네면은 저는 좋습니다.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워낙 안 좋으니까. 걔가 갈까? 네. 네, 현실성은 없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네의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지금 자리를 못 찾고 있고,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네의 거취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자, 두 번째입니다.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도 있다. 네. 일단은, 카르발이 있거든요. 근데 카르발이 지금 장기 부상이고. 네. 네. 그 바스케스도 있고. 근데 이 2025년에 FA가 되는 아놀드에 대해서 지금 레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성사가 될까요? 이거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적극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5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는 풀백 보강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백을 보강하고자 노력하고 그 후보 중에는 당연히 이 아놀드가 있거든요. 뭐 알폰소 데이비스, 아놀드 이렇게 영입해서 좌우 풀백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카르발이 장기 부상 당했잖아요. 그럼 루카스 바스케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른쪽 측면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뭐 발베르데를 돌린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유스팀에 있는 어린 선수를 올려서 백업 풀백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안첼로티 스타일상 그것도 그렇게 뭐 성사 가능성은 높진 않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오른쪽 풀백 자리를 보강해야 되고 그러면은 1월 이적 시장에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다음 여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로 다가오는 겨울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아놀드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 같다. 네. 레알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인 국가대표 자체가 카르발 대체자가 마땅히 떠오르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팬들도 카르발 대체자 누구 있냐고 물어보면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으실 네. 정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페인 자체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 아놀드가 오면은 그 전술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왼쪽에 뭐 비니시우스나 음바페 이런 살려주는 전환 패스도 바로 그냥 오른쪽 그 자리에서 또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발베르데가 또 수비적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스타일도 저는 아놀드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적극적으로 계속 노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리버풀 팬들이 미쳤어? 안 감. 제가 협상하고 있음. 아니. 만약에 간다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아놀드가 레알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네. 레알은 간다는 게 아놀드를 아니고 노릴 거라고 얘기한 노릴 거예요. 거다. 네. 사실 이게 카르발 부상 당하기 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놀드가 리버풀하고 재계약하면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오른쪽 풀백을 보강해야 되는데
보강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후보 중에 분명히 아놀드는 있을 거다. 네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 우리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계약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살라나 반다이크 발표와 동시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재계약 협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협상 중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발표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맞는 사실. 거지. 협상이라는 것은 그 만약에 진짜 이거야. 네. 정말 거기 정통한 기자가 물어봤는데 야 우리 아놀드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구단에서 얘 우리 얘기 지금 안 듣고 아예 자리에도 안 왔고 전화도 안 받는다 아예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 얘기가 맞아 협상을 안 한다 근데 사실 같은 팀에 있고 그 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재계약 협상 중이다 라고 기사가 안 나와도 어느 정도는 계속 뭔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갑자기 뭐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를 노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 전부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놀드를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리버풀 팬들이 아놀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른쪽 풀백 그 정도만한 선수 없거든요. 없죠. 네, 탑 레벨에 있는 선수인데 레알로 간다면 리버풀은 거기에 완전 큰 공백에다가 네. 레알은 다시 한번 엄청난 선수를 영입한 거니까. 자, 아놀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아놀드 그 거치에 대해서도 계속 자주 이제 앞으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주형 특집인 것 같습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은퇴를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제 라이브도 하셨죠? 네, 오늘 새벽. 네, 오늘 새벽에 네. 토크도 하셨죠? 네. 10월 8일 은퇴를 선언했고요. 이 등번호 8번이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은퇴를 선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팬이라면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수였죠. 한두 명씩 이제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들도 은퇴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거의 네. 뭐 클럽 마지막이겠죠. 네. 그래서 봤더니만 96년부터 12살의 나이에 라마시아에서 뛰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부 리그에서 16시즌 뛰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는 22년의 세월을 보낸 거죠. 그리고 라리가 우승 9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통산 우승 29회.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674경기 나와서 네, 57골 135도움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셀고베에서 활약하고 에미레이츠 클럽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거죠. 생각보다 비셀고베에서도 오래 뛰었어요. 맞아요. 134경기 뛰었으면서 26골, 25개의 도움인데 J리그도 우승했었고 1라운드도 우승했었고 슈퍼컵도 우승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굉장히 좀 아시아권에 와서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성실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비셀고베 팬들이 진짜 사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비셀고베에서 마지막 경기가 바르셀로나하고 친선전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니에스타가 떠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하고 비셀고베의 친선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해설했었는데 비셀고베 팬들이 정말로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1016경기를 뛰면서 단 한 장의 레드카드도 없었습니다. 와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만큼 뭐 경기를 뛰면서 카드도 받은 법도 하지만 카드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나름의 어떤 그 멘탈 관리도 관리 잘한 거지. 잘했던 네, 잘했죠.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기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같이 이제 경기를 뛰었던 바르셀로나 중원에서 부스케스, 그다음에 사비, 이니에스타 이렇게 좀 생각이 났는데 사비는 이제 한번 바르셀로나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감독으로. 이니에스타는 어떨까요? 돌아오겠죠. 왜냐면 지금 감독으로든 코치로든 네, 돌아오겠죠. 왜냐면은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코칭 과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지도자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바르셀로나 감독이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니에스타는 돌아온다면 또 많은 사랑을 받겠죠. 사비보다 잘할까요? 잘해야죠. 잘할까요가 아니라 잘해야죠. 잠깐만. 차비 에란데스 어쨌든 우승을 했잖아요. 라리가 우승하나 스페르코파 우승하나. 그러니까. 네, 우승 2회를 하긴 했죠. 그쵸. 근데 이제 떠나가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이거는 바르셀로나 구단의 태도 자체도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았는데 또 한지 플릭 감독이 와서 너무 잘해주니까 차비하고 계속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차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럼 이니에스타가 만약의 경우 감독으로 온다면 그거보다는 잘해주길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니에스타와 사비 어떤 선수를 더 좋아했어요? 저는 이니에스타를 더 좋아했어요. 이유는 뭐죠? 저는 우리가 바르셀로나 전성기를 봤을 때 감독 사비를 더 좋아했다가 감독하는 거 보고 더 싫어진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선수 네. 시절에도 이니에스타를 더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메시에 가려져 있을 뿐인데 진정한 축구 천재는 이니에스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비 감독이 지휘봉 잡고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이 너무 차비 유형이다. 그러니까 패스를 돌리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받고 짧은 패스 주고 움직이고 받고 이러는데 이니에스타는 그게 가능한 가운데 드리블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득점이 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니에스타가 더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은근히 큰 경기에 강했어요. 뭐 그거는 무엇보다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 넣은 선수 아닙니까? 네.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이니에스타가 골을 넣지 않았지만 네이마르가 골을 넣게 했는데 네이마르에게 패스할 때까지 탈압박하고 드리블로 상대 제치고 들어가고 마지막 전진 패스까지 완벽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천재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형님은? 저도 이니에스타 선수. 이니에스타. 왜냐면 보는 맛이 더 있는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수들이 정말로 그 엄청난 그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역동적인 그 움직임들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선수.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드리블 능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진짜 보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선수였었죠. 그러니까 차비가 먼저 등장을 했고 차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차비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나고 이 선수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암흑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니에스타가 등장했을 때는 이니에스타에 대해서 극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세월간이 했을 때 차비가 2명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니에스타가 차비 스타일이었다면 그 정도 위력이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완우는요? 저도 이니에스타. 왜냐면 저는 해설위원 하기 전에 축구 볼 때 그 바르셀로나 경기 보면은 메시 플레이를 제외했을 때 보면서 육성으로 비속어가 한 여러 번 터져나온 선수는 이니에스타가 유일해. 진짜 개 쌍욕을 한 4번, 5번 연속으로 할 정도로 네. 그런 플레이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르셀로나 경기 볼 때마다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렸을 때다 보니까 막 축구를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고 막 전술적인 거 이런 걸로 안 보고 그냥 그 자체만 봤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화려함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때 플레이를 돌이켜 보면은 이니에스타가 뭐 감독의 전술적인 이런 걸 떠나서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진짜 3명, 4명을 끌어당기고 탈압박해서 앞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좋은 공간을 진짜 많이 만들어준 거였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전 진짜 위대했던 선수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에스타 같은 유형의 선수가 다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은퇴를 이제 많은 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공식 계정으로 이니에스타 은퇴를 축하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뭐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도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가 은퇴할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미운정 든다고. 정말 이 팀하고 경기했을 때 이기고 싶은데 이 선수만 없으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도 마지막에 이 선수가 은퇴할 때에는 그래 그동안 우리랑 잘 싸워줬다. 그치.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거지. 라이벌 팀의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선수가 은퇴를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중에서 아까 전에 라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라울이 살케로 이적했을 때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네. 여기서 더 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살케에서 또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네. 그때도 역시 라울은 라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도 이니에스타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축하해 준 것 아닌가.
또 이니에스타는 또 스페인 또 선수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더더욱더 어떤 그런 어떤 그 축하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히든 토론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2026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원톱은 누가 될까라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대한민국의 원톱 자원은 지금 최근에 없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죠. 뭐,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는 원톱의 어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도 원톱은 있습니다. 그럼요. 지난 월드컵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줬었고요. 지금은 K리그 외국인 원톱, K리그에서 외국인 원톱과 국내 원톱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주전이 아니더라도 후보들을 나열해 놓고 가장 선호하는 톱 공격수 골라보고, 아니면 나 지금 나열한 톱들 마음에 안 든다. 좀 제로 톱으로 해서 다른 선수가 최전방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해도 됩니다. 첫 번째로 주민규고요. 두 번째로 오영규, 세 번째 선수는 오세훈, 네 번째 이용준, 다섯 번째 조규성 선수입니다. 여기 혹시 또 추가할 선수가 있을까요? 제로톱일 경우에는 아니 뭐 생각나는 공격수 다른 공격수 돼요. 손흥민을 올릴 수도 있고. 손흥민 올릴 수 있고. 네. 전 여기에 안재준 선수 추가시키고 안재준. 안재준. 네. 안재준 선수가 이제 부천에서 있다가 네. 포항으로 넘어와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골 넣었고, 네. 근데 아시안 게임 때도 이제 우승해가지고 저희 군면제 됐거든요. 네.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 선수가 보면은 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신체 조건이나 피지컬도 괜찮은데 앞에서 압박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격수 볼 때 저는 이런 유형을 좋아하는데, 가사디 연계하고 그냥 들어가서 골 이제 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를 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안재준 선수가 이제 혼자서 드리블도 할 수 있고 막 혼자 해결하는 능력도 갖춘 선수다 보니까 전 툴이 많은 것 같아서 안재준 선수가 좀 많이 기대돼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스트라이커 계보라고 해가지고 뭐 최순호부터 황선홍, 그다음에 뭐 이동구, 그다음에 박주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계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계보가 끊긴 느낌이죠, 사실. 대표팀에서. 그게 이제 한동안 K리그에서 외국인 공격수에 대한 그 의존도가 되게 높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좀 커지면서, 그러면서 각 팀의 이제 주요 우승하는 팀들의 주요 9번 공격수는 대부분 다 외국인 공격수가 되니까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기준으로 봐서도 거의 마지막이 이동국 선수야. 그렇게 맞아. 봐서도. 네. 네, 거의 마지막. 이동국 마지막 선수 워낙 그러네. 오랫동안 오랫동안 뛰었으니까 뛰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저는 그래도 안재준 선수는 사실 그 9번에 가깝다기보다 이 선수가 굉장히 도전적인 선수긴 한데 9번 느낌과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완전한 9번 타입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원톱을 세운다면 9번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9번은 그거거든요. 지루 같은 스타일. 연계해주고. 연계해주고 그다음에 본인 혼자서 어쨌든 몸뚱아리로 버틸 수 있는 선수. 내가 골을 못 넣어도 어쨌든 간에 나머지 요즘에는 다 어쨌든 이선 자원들이 가장 이제 공 잘 차는 애들이 이선으로 많이 가니까 그 선수들의 능력을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타입의 공격수. 그거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여기서는 뭐 주민기 선수는 사실 뭐 이제는 이제 다음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이제 나이가. 나이가 약간 아쉬움, 걸림돌이 좀 약간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는 오세훈 선수도 당연히 그런 능력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이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영규 선수도 그렇고, 여기 중에 나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영규가 생각보다 키가 크네. 딱 보면 다부져 보여가지고 되게 커 보이지 않는데 185cm입니다. 작지 않아. 작지 않아. 이 정도면 오영규 좋은 선수.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오영규 선수 개인적으로 나는 좋은 게 은근히 우당탕탕하면서 네. 과감한 게 있어. 그러면서 클러치 순간에 골 넣는 게 있어.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선수가 그런 본능적인 그걸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영규 선수가 좋아요. 박스한 그 침투 움직임이나 위치 선정이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오영규 선수 수원 메탄 유세 때도 심판으로도 많이 봤었고 했는데, 셀틱이스 때도 중계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오영규 선수 그냥 커리어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셀틱, 뭐 수원 삼성 골 장면들 보면은 골 유형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게 약간 다 그냥 침투해서 그냥 딱 넣고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약간 본능적으로 약간 골 넣는 그 존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영규 선수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연계가 약간 좀 투박해요. 제가 중계할 때마다 항상 느꼈거든요. 셀틱 경기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행크에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기대하는. 좀 있습니다. 행크는 뭐 벨기에에서는 강팀이니까 괜찮지. 네. 여기서 성공한다면 자신감은 더욱더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이영준 선수 눈여겨봐요. 또 군대도 해결됐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가 워낙에 장신이고 헤더 능력도 갖고 있는데 활동량이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뛰고 있고 그리고 그라스호퍼에서도 골 넣는 거 보면은 발기술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독이 되든 원톱으로서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영준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다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교체로 쓰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영준 선수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규성 선수가 무난하게 황의조 선수 이후에 조규성 선수가 무난하게 안착하는 그림이었다가 지금 장기 부상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조규성 선수, 그러니까 특히 아시안컵 때 조규성 선수를 생각해보면 월드컵 때 그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월드컵 때 임팩트가 너무 셌어. 그 느낌이 아닌데. 근데 월드컵 이후로는 그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조규성의 단점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조규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까 전에 얘기한 측면으로 보면 오세훈이라든가 이영준 많이 뜁니다. 맞아요. 네, 신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는 유형들이거든요. 물론 뭐 엄청나게 압박을 효과적으로 잘한다 막 이렇게 극찬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이 뛰고 있고 높이도 괜찮고 여기다가 소속팀에서 득점력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조규성에 비해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 조규성 선수가 자기의 장점을 다시 또 찾았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때 그때가 가장 폼도 좋아 보였고 자기 장점을 확실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뭐 전술적인 배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근데 뭔가 그 감독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덴마크 가고 뭔가 이러면서 자기 장점을 좀 잘못 보고 있지 않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미투일리안에서 한 시즌 뛸 때는 이 조규성에게 계속 밀어주는 패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규성이 득점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 뛸 때 모습 보면은 클린스만 밑에서 뭐 세부적인 전술 지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이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었고 또 조규성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빠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더 느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 조규성의 대표팀에서 생각보다 부진한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건 결국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실 대표팀에서 우리 대표팀의 이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이강인 선수하고 조규성하고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진짜 잘 맞아, 얘네 둘이. 진짜 희한하게 잘 맞아. 그러니까 이강인이 왼발로 이렇게 크로스 올릴 때 보면 조규성이 항상 그 떨어지는 위치를 거의 잘 포착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선수라 그래서 조규성 선수에 대한 미련이 저는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그러면 궁합이 잘 맞으면 우리가 감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규성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네. 오세훈도 이강인하고 호흡이 나쁘지 않았어요. 머리 맞추는 장면 떠올려 보면. 네. 그리고 이영준도 이강인하고 한번 뛰게 하면 또 압니까? 찰떡궁합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야구로 따지면 어떤 그 투수가 나왔는데 그 투수가 이 포수가 있을 때는 못 던지는데 배터리 문제가 무슨 있어. 벤치 있어. 멤버 맞아. 포수가 들어오면 잘 던져가지고 아. 이 포수는 얘 투수 때문에 이제 주구장창 나오는 거야. 얘 선발일 때는 원래 그냥 서브였다가 옛날에 후보였다가. 박찬호도 한번 그랬었어. 그래. 그러면 그럼 박찬호 차 세차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마우니까. 그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처럼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하고 글러브도 닦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박찬호가 없었으면 그 선수가 주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이너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박찬호 덕분에 뭐 일부 리그에 있을 수 있다. 꼭 박찬호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궁합도 무시 못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형님 얘기한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한 번씩 다 맞춰봐야죠. 너무 이제 맞춰봐야 네. 된다. 월드컵 전에 평가전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게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선수들도 뽑아보고 골고루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할 텐데 사실 뭐 여유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경기들 다 잘 치러놓고 그렇지.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1, 2 안에 드는 게 거의 2위 안에 들어가는 거 거의 확정이야. 그러면 다 해볼 수 있지. 근데 이제 또 그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어차피 월드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전 붙이기로 간다.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뭐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 감독 변수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지.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감독이라면 이런 유형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2026년의 원톱은 한번 골라보시죠, 그러면. 근데 이 중에 아닐 수도 있어, 심지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26년이니까 뭐 생각하는 거. 2년 남았잖아. 음. 근데 저는 그래도 조규성이지 않을까? 난 왠지 그래. 아, 그래도? 그래도 조규성이지 않을까? 저도 어쨌든 이 안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저도 조규성이 순번을 매기라면 1번? 조규성 1번. 경험치를 많이 결국엔. 먹었어, 일단. 저는 오현규. 오영규. 네, 오영규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영규한테 좀 시간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맞아. 계속 교체로 나와가지고. 네, 좀 시간 한번 좀 많이 잘하고 주는 있는데. 그런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자꾸 오세훈, 이영준에게 눈이 가지.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 두 그런 선수 느낌이 중에 들어서. 한 명일 수도 있고 이영준 선수를 만약에 픽한다는 거 진짜 길게 보는 거죠. 이영준 선수는 만약에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만약에 이제 월드컵 때만 주전이 된다면 나이도 좋아. 25살이니까 나이도 엄청 좋은 나이에서 그러면 5년 뭐 7년 이 정도까지도 쭉 다음 월드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손흥민을 제로톱으로 쓰고, 그러니까 원톱으로 쓰고, 그리고 후반전에 골이 필요한 순간 이제 장신 스트라이커를 투입하면서 높이를 좀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이영준은 분명히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면 이영준 선수는 아직 대표팀 그게 없으니 오세훈을 선택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대표팀 선수들 스트라이커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의 폼을 좀 알아봤고 그리고 예상도 한번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새 코너인데요. 네. 뭐 코너는 지금 한 50개 있어요, 지금. 네. 코너는 히드북번 한 50개 있는데 또 이 코너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축구 교양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리미어리그 유니폼 선수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지 기사를 바탕으로 정보를 모아서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이거 저도 처음 한 사실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름이 유니폼에 없었다. 맞아요. 없었어요. 네. 백넘버만 있었죠. 네, 90년대 초반까지 없었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유니폼에 처음 등장한 건 리그 창설 이후 두 번째 시즌인 93-94 시즌부터 그리고 월드컵 역시 1990년 이탈리아 때까지는 등번호만 있었는데 94년 미국 때부터 이름이 추가됐다. 네. 옛날에 월드컵이나 경기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그때 이름이 없었군요. 이름이 없었어요. 번호만 있었네. 네, 번호만 옛날 네. 영상 돌이켜보면 다 그냥 색깔 빨간 유니폼, 파란 유니폼에 번호만 딱 이렇게 흑백 촬영. 제가 재작년인가 그 축구 유니폼 레플리카 샵에 가서 호마리우 바르셀로나 넘버 10을 살까 말까를 붙잡고서 한 5분 정도 고민했어요. 20몇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드림팀일 때잖아요. 90년대 초반 요한 크루이프 감독일 때 네. 등번호 10번만 있습니다. 뒤에 호마리우 이름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고민하다가 고민하지만 왜 안 샀어요? 와이프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네, 찐팬이면 그거를 이겨내고 사야죠. 네, 같이 신촌에 이제 갔다가 신촌이래 홍대에 갔다가 네. 홍대 거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때 메이드 피구? 카페 갔을 때 네. 피구 유니폼 있었던데? 아니 거기 말고요. 딴 데 네. 갔다가 어. 내려놨습니다. 어허. 근데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살 걸. 93, 94 프리미어리그 선발 라인업에 따라서 등번호가 정해지지 않았고 개인 고유의 등번호를 따를 수 있었던 최초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이 포지션 번호로 거의 했거든요. 네. 뭐 3번이 뭐 풀백, 뭐 이제 5번이 뭐 중앙 수비수, 5번 중앙 수비수였나? 3번, 4번이 수비수, 2번, 5번이 보통 풀백, 그다음에 6번, 8번 뭐 이렇게 하잖아. 1, 2, 3, 4, 5였나? 아마 그런 2, 3 것도 풀백, 4, 5, 6 그렇지. 센터백 이런 4, 5 식으로. 그게 네. 그렇고 그다음에 6번, 7번, 8번이 미드필더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브라질이 딱 그랬어요. 1번부터 11번까지가 주전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월드컵 때 그 룰이 있었어. 선발로 나가는 선수들이 1번부터 11번 안에 다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등번호가 포지션이에요. 선수들 그러니까, 포지션. 맞아. 그래서 그랬던 옛날에는 기억이 5번, 나요. 요즘도 사실 스트라이커는 9번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6번 자리라고. 그치. 6번 자리, 이제 8번 자리, 10번 자리. 10번 자리. 그러면 막 그게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윙은 11번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선수 생활할 때 거의 모든 팀에서 아마 거의 모든 팀 비슷할 거예요. 12번 달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12번은 명확한 후보 번호야. 그래서 죄다 12번을 달기 싫어했어.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게 쭉 위에서 또 내려오니까. 그래서 12번은 항상 남았어. 오히려 13번, 14번, 15번을 했지 12번은 그렇게 안 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래? 그것도 있고 12번 단 유명한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페데르센, 네. 감스트 페데르센. 아니 그러니까 그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수가 너무 유명하지 않다 형 보니까 무시하나요 지금? 뭘요? 완우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페데르센이 있다 할지라도 완우 좀 뽀듬하게 완우 얘기 좀 그래. 잘 받아주세요. 그래, 대선배로서. 맞아. 예. 형. 아직 후배를 인정 안 하나요? 형 방송 경력도 제일 오래됐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앙리국대 12번.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듯한 느낌이네요. 네. 아우. 자, 프리미어리그 유니폼 선수명 규칙을 말씀드려 볼게요. 선수가 이전 클럽의 1군이나 국대에서 썼던 이름을 원하면 굳이 성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수는 성을 쓰고 싶지 않은 개인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이 가능하고, 스토튼의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와 같이 복수의 이름을 가진 이름의 경우 전체 이름 혹은 일부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모든 이름은 라틴 알파벳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 특수 문자 뭐 있잖아요. 뭐 골뱅이나 뭐 이런 느낌표. 네, 이런 거는 사용 불가. 옛날에 그 뭐야 플러스 1 플러스 9 이런 거는 사용 그 불가능하지. 번호잖아. 네. 이건 이름, 이건 이름. 사모라노. 근데 번호도 이런 거 있나? 그럼 1 플러스 9 이런 건 가능한가? 옛날에 사모라노 하지 그 않았나? 사모라는 거 있었지. 1 플러스 8 했었지. 근데 그 플러스를 굉장히 작게 하지 않았나? 작게 했죠. 아주 작게. 네. 선수의 이름, 별명, 등번호 모두 선수 이미지 권리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뭐 CR7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옛날 쇼라이 필립스 있잖아요. 이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쇼라이 필립스. 난 그게 참 좋더라고. 다 등판에 기니까. 다 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분데스리가 중계할 때 예전에 도르트문트에 야쿠 부아스치 코프스키가 있었어요. 쿠바라고 부르는 맞아. 보통. 네. 그런데 이제 쿠바라고 적혀 있다가 네. 부아스치 코프스키로 적혀 있다가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 친애들이 많았어요. 가뜩이나 발음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어. 그냥 야쿠브로 합시다, 쿠바로 합시다 이렇게. 쿠바로 했었죠. 했었어 나도 네. 중계할 때. 그때 도르트문트 클럽하고 잘 나갈 때라서 그냥 오른쪽 풀백인가 그랬죠. 윙어였나? 네. 예, 아무튼 그랬는데 걔가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선수라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K리그 규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규정 제5장 마케팅 제25조 상호 선수 연고지명 표시 2항에 선수의 명의 표기는 국문으로 하며 높이는 5cm에서 7.5cm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수명의 위치는 별첨에 따른다. 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선수명의 위치와 광고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선수의 유니폼 프린팅에 관한 규칙은 따로 명시가 안 돼 있다. 다만 국내 선수는 실명 등록이 원칙이고 유니폼도 등록명과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외국인은 예외.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대구에 있었던 벨톨라가 대전으로 오면서 밥신이 됐었고. 이름 바꿨죠. 그 다음에 걔 누구야? 벨트비크. 벨트비크. 라스. 전북에서 벨트비크였죠. 벨트비크. 그 다음에 수원에 오면서 라스로 바꿨고. 그리고 뭐 애칭으로 불리는 강투지. 네, 도 있잖아요. 맞아. 이름이 원래 뭐였지? 투치였나? 이랬는데 강투지로 바꿨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보면. 그쵸. 외국인 선수들은 특히 이제 자기 본명이 길 경우에는 뭐 애칭으로 짧게 그것도 이제 한국식 이름처럼 들리게끔 만들어서 딱 임팩트 있게 이름을 선택해서 등번호 밑에 달거나 아니면 위에 다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건 있어요. 하도 등번호 위에 이름이 있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K리그 팀 중에 몇몇은 이제 위에는
그 스폰 받은 네. 곳이 있고 밑에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각각이니까 또. 그게 저는 좀 낯설더라고요. 저는 싫어요, 그거. 그거 저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고 효과 때문에 그거 바꾸는 거잖아요, 두 개를. 그거를 보는 축구 팬들의 느낌이 그게 광고 효과가 난다보다 아, 저걸 왜 저렇게 나왔대? 약간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난 그 역효과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등번호, 그 다음에 이름을 하는 거는 그거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팬들이 저 선수가 누구인지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광고 효과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정말로 그 팀을, 광고는 물론 필요한 거지만, 일단 보는 사람이 저 선수가 누구인지 인지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광고는 그 정도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위에서 얘기했지만은 90 이탈리아 월드컵까지는 등번호만 쓰고 94 미국 월드컵 때 이름이 추가된 이유가 그 당시에 미국이 축구 불모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선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이름을 그때부터 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지금은 뭐 프리미어 리그나 뭐 라리가나 세리아나 이런 경기들을 TV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모르는 선수가 있을 경우 등번호 위에 이름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뭐 어디 은행이야? 제 이름은 슈메릭이야. 제 이름은 어디 무슨 뭐 대구은행. 마트야?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분데스리가도 위에 이제 의견은 팀도 오거든요. 있어. 저는 K리그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와 K리그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5마인드, 6마인드 꽉꽉 들어차면서 사실상 그 축구라는 게 생활화가 돼 있고, 저는 거기에 들어오는 관중들, 물론 이제 대부분 뭐 관광객도 있고 그 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선수가 뛰는 폼만 봐도, 번호만 봐도 이 선수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옛날에 대구 시메릭 하고 이랬을 때, 대구구장 있을 때 그 150명, 200명 올 때거든요. 예, 근데도 이름을 그렇게 위에다 쓴다? 그럼 누가 뛰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 그 정도 관중이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더 선수를 더 홍보해야 되고 이름을 더 알려야 되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 광고 다는 거 저도 싫습니다. 저는 옛날에 K리그 보다가 어떤 용병 선수가 되게 잘하길래 제 이름 뭐지 하고 봤는데 무슨 그린이야 했는데 스폰서 이름이더라고. 이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린 경우도 많았고, 전 약간 그 옛날 프리미어 리그처럼 아예 그 리그를 그 등번호 폰트 같은 걸 다 통일하는 것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어 리그 옛날에 막 등번호 숫자 아래에 막 사자 그려져 있고 막 그 통일화되어 있는 그 상징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리그에 뭔가 상징적인 거를 폰트에 딱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통일화하면은 더 보는데 좋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통일한 리그가 많고 세리에도 통일하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리그가 통일하는 거는 전 반반이에요. 저는 그냥 클럽마다 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난 그것도 개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클럽의 정체성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규정은 정해야 되겠죠. 뭐 크기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크기 얼마여야 되고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식별이 돼서 검은색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흰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 디자인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식별에만 문제 없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각 클럽마다 특유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나도 그래. 왜냐하면 특히나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등번호 지단 5번이었잖아요. 근데 5번이었는데 그때 옛날에 폰트가 또 폰트가 어떤 폰트였냐면 그 옛날 군대에서 쓰는 그런 폰트였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쓰는 폰트였어요. 어떤 그러니까 폰트인지 알것 미군 찝차에 있는 그런 그 약간 그런 폰트였거든요. 저게 이제 옛날 뭐 6.25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찝차에 딱 써져 있는 맞아, 그런 맞아. 폰트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의 개성을 봤을 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대신 잘 보여야 된다. 그치. 네. 인지는 확실하게 딱 봤을 때 몇 번 누구 이거는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돼, 확실히. 저게 왜 저게 선의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저게 어떤 거냐면 이 종이로 저걸 만들어요. 예, 그 5번 이렇게 만들어서 그 찝차나 다치 있잖아요. 군용차에다 한 다음에 색을 칠한 다음에 그 종이를 딱 뗍니다. 그러려면은 저렇게 이제 선이 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야 이제 선이 가 있어야 잘 떼지거든요.
그래서 저 선이 다 가 있는 거야. 이제 군대에서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아니면 라커를 칠한다거나 했을 때. 예. 그래서 그 덧대가지고 번호를 칠해가지고 저 폰트가 나오는 건데, 저거를 썼을 때 난 참 좋더라고. 맞아. 네, 멋있고. 그러니까 네. 저 근데 가끔 이제 어떤 팀들은 등번호 되게 안 보이는 그 등번호 색이랑 그다음에 유니폼 색상이랑 이거를 이상하게 맞춰가지고 잘 안 보이는 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또 해가 낮 경기 같은데 해가 엄청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황금색 만약에 등번호다 그러면 해가 되게 세면 잘 안 보여.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것만 잘 대비하고 그다음에 색상 결정 같은 걸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벨기에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스폰이 너무 덕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뒤에도 막 있고 맞아. 스폰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스폰 때문에 어지러워서 등번호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브스 마리오 르미나의 경우 지난 시즌부터 유니폼 선수명을 르미나에서 마리오 주니어로 교체를 했고 그의 아버지인 마리오 르미나 시니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름 뭐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프리미어 리그인 것 같습니다. 반면 반다이크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게 한이 있어 이름인 버지를 사용한다. 아, 성이 아니라 네. 이름인. 그리고 델리알리도 부모에 대한 유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셔츠 네임을 델레로 16, 17 시즌에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이제 과정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성을 버리고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네요. 나는 뭐 우리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헌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냥 추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하베르 에르난데스는 가장 유명한 별명 중 하나인 치차리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맨유와 웨스트햄에서 이 별명을 사용을 했고요. 네. 또 우리는 이 치차리토의 별명에 대해서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죠. 네. 그리고 아구에로는 시티 입단 이후에 쿤 아게로를 셔츠 네임으로 채택을 했고 이 70년대 한 일본 애니의 주인공이 쿠무쿠무를 할아버지가 쿤이라고 발음하면서 별명으로 붙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쿤. 네. 뭐 이런 별명 같은 건 괜찮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거 별명은 찬성하는 편인가요? 만 이런 저 별명으로 한다. 사실 뭐 외국인 선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색하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은 이게 철자가 표기상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치. 너도 아까 얘기했지만 네. 션라이 필립스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 그러니까 보기 좋다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 길면 하면 잘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짧게 쓰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근데 한국 이름들은 뭔가 그냥 세 글자라 웬만하면 다 세 글자라 웬만하면 다 들어오거든. 그래? 그냥 딱 봤을 때. 근데 별명들 이제 많잖아요. 뭐 나 기억나는 게 김신욱 같은 경우 뭐 대갈사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는 어렵지. 김신욱보다 뭔가 대갈사비가 더 어감이- 길잖아. 근데 대갈사비 보는 순간 절대 그 선수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잊지 않을걸요? 아 근데 뚝배기. 그래. 뚝배기. 한 뚝배기. 뭐 이름이 한이야. 성이 한이야. 그래서 한 뚝배기. 근데 뭔가 어색할 것 같아. 뭔가 우리나라 선수를 별명으로 딱 표기해서 하면은 뭔가 유럽에서 그 외국 단어만큼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안 올 것 같긴 해. 난 느낌 잘 올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이거 홍보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한글 표기는 나는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도 월드컵 나가면 그건 영문 표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다 킴이고 다 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이제 바꿨었잖아. 이름 뒤에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선수가 누가 누군지. 그런 것처럼 한글은 나는 근데 웬만하면 그거는 굳이 필요하는가? 아니, 이런 느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벤트성. 아, 이벤트성 이벤트 한 경기 정도는 별명으로 우리 네임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없는 선수는 없게 하고 있는 선수는 하고 싶은 별명을 딱히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유니폼 네임 관련 댓글들도 있는데 EPL에, 그러니까 미식축구 이 NFL은 XFL이 뭐예요? 아, 이게 이게. 예전에 그 지금 이제 WWE 하는 WWE의 거의 모든 것이었던 빈스 맥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WWE에서 이제 좀 물러났는데 이 사람이 그 미식축구 풋볼 리그를 만들고 싶어 했어. 본인이. 네. 그래서 만들었던 게 XFL이라고 있어요. 이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때 이 선수가 이걸 쓴 거지. 뒤에 이름을. 그래서 이 선수는 he hate me라고 하면서 뭐 나를 싫어한다라는 의미의
그 이름도 했는데 이건 좀 심하죠 사실. 사실 이거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지. 네, 이름이 아니지. 그냥 뭐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 메시지를 담은 거지. 이게 빈스 맥만이 뭐 XFL을 만들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스포츠라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따따이도 그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번호하고 지금의 이름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모든 팬들이 알고 있는 별명 정도는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번호만 있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렇죠. 이름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번호만 있는 거는 사실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아. 네,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메시가 19번일 때 메시 유니폼 가격. 어떤 시즌 10번일 때 메시 유니폼 가격. 이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마케팅 효과를 봤을 때도 이름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렇지. 이름이 있어야 선수들의 유니폼을 또 사는 맛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너까지 재미로 이름을 좀 유니폼에 담긴 어떤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공휴일 잘 보내시고요. 남은 저녁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내일 목요일이죠. 네. 내일 히드풋볼 돌아오고 그다음에 밤에 요르단전 입중계까지 이스타 중요한 TV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